1943년 여름 아이오와주 시골에 사는 엘리너라는 여성은 단 한 시즌 만에 신선한 채소 52바구니를 수확했다. 모두 러그한 장보다 크지 않은 작은 뒷마당 정원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평생 괭이를 만져본 적도 없었다. 단 한 번도 말이다. 내 할머니도 마찬가지였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한 손에는 낡은 신문지 뭉치를, 다른 한 손에는 전날 저녁 식사 후 남은 양파 껍질 쓰레기가 가득 담긴 양동이를 들고 정원으로 걸어 들어갔다. 전날 할아버지에게 모아달라고 부탁했던 마른 짚과 깎은 풀이 담긴 자루와 함께 말이다. 이웃들은 할머니가 고생한다고 생각했다. 50년이 지난 지금 나는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다. 할머니는 정원이 스스로 일하게 두는 법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여덟유럽까지 기발한 정원 가꾸기 비법 구식이지만 노력이 적게 들고 돈이 들지 않는 한 할머니의 비법이다. 그리고 12번째 비법. 12번째 비법은 당신이 지금까지 필요 이상으로 훨씬 더 힘들게 정원을 가꿔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지도 모른다. 감자탑과 낡은 타이어 휠. 감자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얻으려면 넓은 밭이나 무거운 괭이가 있어야 한다고 누가 그랬는가. 내 할머니는 절대 흙을 파지 않으셨다. 또한 요통으로 고생할 필요도 없으셨다. 할머니는 사람들이 괴짜라고 부를 만한 방식으로 낡은 타이어 더미를 가지고 계셨을 뿐이다. 할머니는 낡은 타이어를 땅에 놓고 마른 짚을 한 겹 깐 다음 부슬부슬한 흙을 부어 넣으셨다. 그 위에 감자 싹을 올려놓으셨다. 식물이 높게 자라자 두 번째 타이어를 쌓고 줄기 주위로 흙을 채워 꼭대기에 잎 몇 개만 보이게 하셨다. 그렇게 감자 식물은 수평으로 자라지 않고 수직으로 싹을 틔워 묻힌 줄기를 따라 덩이줄기를 형성했다. 수확하는 날 할머니는 겹겹이 쌓인 케이크의 껍질을 벗기듯 타이어를 하나씩 치우기만 하셨고 감자들은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하게 굴러 나왔다. 새롭게 들린다면 그렇지 않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땅이 사치였던 시절 빅토리 가든 승리 정원에서 수백만 명을 굶주림에서 구한 수직 정원 기술이다. 오리건 주립대학교 역시 흙을 북돋아 주는 것이 토양 온도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전통적인 재배 방식보다 덩이줄기 형성을 20%더 빠르게 촉진한다는 사실을 연구하고 확인했다. 내 할머니는 어떤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 훨씬 전부터 그것을 알고 계셨지만 고물상에서 가져온 너무 낡고 산업용 엔진 오일로 덮인 타이어는 절대 춥지 않으셨다. 고무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열에 노출되면 토양과 식물로 스며들기 때문이다. 온전하고 깨끗한 타이어만 사용하라. 그리고 치명적인 규칙 하나, 한 번의 흙을 너무 높이 채우지 마라. 식물이 튼튼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바라는 바로 그 싹을 실수로 질식시키게 될 것이다. 타이어 더미와 약간의 흙, 이것이 같은 공간에서 감자 수확량을 2배로 늘리는 방법이다. 하지만 감자를 얻고 나면 불청객들과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농약가게 대신 당신의 부엌이 나설 때이다. 돌 마늘 절구에서 나오는 톡 쏘는 무기. 애벌레와 딱정벌레가 채소를 갉아먹기 시작하자 이웃들은 농자재 상점으로 달려가 내가 읽을 수도 없는 이름의 화학물질이 담긴 병들을 사왔다. 내 할머니는 그러지 않으셨다. 할머니는 그저 부엌으로 걸어 들어가 선반에서 씻은 마늘 몇 쪽과 낡은 돌절구를 집어 드셨다. 할머니는 마늘을 빻으셨다. 코를 직접 찌르는 그 톡 쏘는 즙이 나올 때까지 빻은 다음 하룻밤 동안 뜨거운 물에 담가 두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추출물을 걸러내고 유기농 비누를 아주 조금 넣으셨다. 할머니는 독약을 뿌리지 않으셨다. 벌레들이 절대적으로 혐오하는 냄새 장벽을 만드셨을 뿐이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마늘의 알리신은 단순한 천연 항생제가 아니다. 그것은 또한 강력한 방충제이기도 하다. 1950년대 농촌 지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마늘은 곰팡이 성장을 억제하고 작은 벌레들의 신경계를 마비시켜 잎을 먹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좋은 점은 정원의 친절한 손님인 꿀벌이나 무당벌레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 한 가지 작은 경고가 있다. 한낮의 태양 아래에서는 절대 이 용액을 뿌리지 마라. 마늘 에센셜 오일과 강한 자외선이 결합하면 끓는 물을 쏟은 것만큼이나
빠르게 식물잎을 태워버릴 것이다. 해질녘에 뿌려라. 그리고 기억하라. 이 용에게는 방부제가 없다. 24시간이 지나면 효과를 잃게 된다. 아끼겠다고 큰 통에 한꺼번에 섞지 마라. 매번 사용할 만큼만 만들어라. 마늘 한 통. 약간의 인내심. 당신은 방금 꿀벌을 해치지 않고 해충을 쫓아낸 것이다. 하지만 해충에 관해서라면 당신은 전투에서 절반만 이겼을 뿐이다. 정원에는 무서운 적이 있다. 그들은 마늘 냄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태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밤중에 손전등을 들고 한 마리씩 사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합판과 게으름의 덫. 밤이 되면 민달팽이와 달팽이들이 소중한 새싹 위에서 성대한 만찬을 시작한다. 다혈질의 농부들이 흔히 그러하듯 손전등을 들고 정원으로 터덜터덜 걸어 나가 그들을 사냥할 작정이라면 할머니가 비밀을 하나 알려주겠다. 민달팽이는 먹이를 찾을 필요가 없다. 그들은 은신처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할머니가 그들을 처리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할머니는 저녁에 채소밭, 바로 옆에 평평한 합판 조각이나 낡은 통나무 몇 개 또는 골판지를 놓아두곤 하셨다. 어둠과 습기를 좋아하는 생물인 민달팽이는 다음 날의 따가운 햇볕을 피하기에 완벽한 5성급 호텔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른 아침, 당신은 그저 정원에 나가 판자를 뒤집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모든 적들이 바로 그 아래에 옹기종기 모여 있을 것이다. 남은 일은 그들을 주워 담는 것뿐이다. 19세기 전통적인 영국 정원에서는 나무 판자 대신 양배추 잎이나 오래된 상추 잎을 자주 사용했다. 그들은 오후에 채소밭에 크고 시든 잎을 놓아두었다. 다음 날 아침 민달팽이들은 햇볕을 피하기 위해 이 잎이들의 뒷면에 달라붙어 있었다. 정원사는 그저 잎을 수거하여 민달팽이를 멀리 가져다 버리기만 하면 되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화학 처리되거나 방수 페인트가 칠해진 나무 판자를 잘못 사용하면 독소가 토양과 채소로 스며들 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이 덫은 이른 아침에 확인해야만 효과가 있다. 며칠 동안 잊어버리면 민달팽이가 바로 그 판자 아래에 알을 낳을 수 있고 당신은 실수로 정원에 민달팽이 농장을 만들게 될 것이다. 정원 가꾸기는 때때로 쫓아다니는 대신 기다릴 줄 아는 예술이다. 해충을 깨끗이 치우고 나면 새로운 생명의 싹을 위해 인내할 시간이다. 낡은 신문지 뭉치와 생명의 요람. 요즘 사람들은 상점에서 반짝이는 검은색 플라스틱 트레이를 사서 한 번 쓰고 버리며 매 시즌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만들어낸다. 내 할머니는 달랐다. 할머니는 모종 트레이를 절대 사지 않으셨다. 매일 아침 차를 끓이기 전 할머니는 낡은 신문지를 말아잡고 귀여운 화분을 만드셨다. 단 2분이면 충분하다. 유리병을 틀로 삼아 신문지 띠를 두르고 화분 바닥 부분을 안으로 접어 화분에 밑동을 만든 다음 병을 빼내고 흙을 채워 씨앗을 뿌린다. 식물이 정원으로 옮겨 심을 만큼 충분히 자라면 신문지 화분 전체를 그대로 땅에 심기만 하면 된다. 종이는 자연스럽게 분해되어 흙의 일부가 되고 뿌리는 집이 바뀌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계속 밖으로 자라난다. 이것은 이전 세대의 농부들이 적용했던 무충격 이식 방법이다. 이 방법은 모종의 극도로 연약한 뿌리 시스템을 보호한다. 거칠게 다루면 식물의 성장이 멈추고 회복하는데 꼬박 일주일이 걸릴 수 있는 일이다. 지속 가능한 농업, 즉 퍼마컬처에 대한 현대의 연구들은 뿌리를 원래의 주변 환경에 유지하는 것이 전통적인 이식 방법보다 식물이 새로운 토양의 미생물에 2번이나 더 빨리 적응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여기서 유일한 규칙은 과거 수십 년 동안 사용된 독성 화학 성분의 기름 기반 잉크 대신 콩기름 잉크로 인쇄된 신문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무 두꺼운 종이층을 묻지 마라. 초기 단계에서 뿌리가 뚫고 나오는 것을 실수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이 당신의 어린 식물들을 구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린 뿌리를 파내기 위해 삽을 사용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다음 정원사를 위해서 말이다. 신문지는 저렴하지만 식물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뿌리를 내려다보아야 한다. 다음 비법은 내가 고대의 기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것은 최악의 가뭄 속에서도 사막의 정원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열쇠이다. 올라, 올라.
항아리, 채소밭의 물심장. 오늘날 사람들은 정원 곳곳에 복잡한 타이머와 얽히고 설킨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수백만 원을 쓴다. 내 할머니는 그러지 않으셨다. 할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낡은 점토 항아리 하나뿐이었다. 할머니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식물들이 물을 찾아다니게 하지 마라. 물을 그들의 발밑에 바로 두어라. 그 방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하다. 할머니는 채소밭 한가운데 땅속에 유약을 바르지 않은 테라코타 항아리를 묻고 항아리의 입구만 땅 위로 보이게 남겨두셨다. 항아리에 물을 채운 다음 증발을 막기 위해 평평한 돌을 사용해 입구를 덮으셨다. 테라코타의 자연적인 다공성 덕분에 물은 항아리 벽을 통해 토양으로 직접 천천히 스며들어 뿌리에 정확히 필요한 만큼의 물을 공급한다. 더도 덜도 아니다. 이것이 바로 북아프리카와 중국에서 4천여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농업 유산인 올라 관가의 방식이다. 멕시코와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농부들은 수백 년 동안 옥수수, 콩, 호박을 재배하기 위해 지역의 테라코타 올라를 사용해왔다. 이것은 보존의 정점이다. 물이 증발하지 않고 잎을 적시지 않아 곰팡이의 위험을 줄여주며 식물의 뿌리는 물을 마시기 위해 자동으로 항아리 벽 주위로 자라난다. 하지만 주의하라. 반드시 유약을 바르지 않은 점토 항아리를 사용해야 한다. 겉면이 반짝이는 유약이 발라진 항아리를 사용하면 물이 스며 나올 수 없어 이 방법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다. 그리고 매주 뚜껑을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라. 열어두면 물이 빠르게 증발하고 당신은 실수로 물 항아리를 모기가 알을 낳는 덫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항아리 하나, 약간의 물, 이것이 단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고 정원에 물을 주는 방법이다. 할머니는 삼투압이나 초소형 자동 관가의 시스템 같은 용어는 모르셨을지 몰라도 흙의 리듬은 이해하고 계셨다. 하지만 물을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른 봄날의 추위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콜드 프레임, 콜드 프레임스. 보온할 줄 아는 창문. 어떤 봄에는 서리가 4월까지 이어져 갓 돋아난 모종들을 질식시키기도 한다. 내 할머니는 항상 차고에 있는 자투리 나무 더미와 버려진 낡은 창틀을 바라보셨다. 할머니는 그것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것들을 채소들을 위한 작은 유리 진열장으로 바꾸셨다. 그것이 바로 콜드 프레임 기술이다. 할머니는 낮은 나무 틀을 만들어 흙밭 위에 놓고 낡은 창문을 뚜껑으로 사용하셨다. 이것은 작은 온실처럼 작용하여 낮 동안 태양의 열을 가두고 밤에는 토양을 따뜻하게 유지한다. 정이나 난방 없이 단순한 물리학만으로 말이다. 빛은 들어오고 열은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 구조 덕분에 이웃들이 아직 텅 빈 정원 밭을 앉아서 바라보고 있을 때 할머니는 겨울의 마지막 날들부터 케일과 상추를 수확할 수 있었다. 이것이 19세기 정원사들이 갖춘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불렀던 기술이다. 하지만 여기에 생존 규칙이 있다. 환기를 잊지 마라. 화창하고 아름다운 날에는 프레임 내부 온도가 40摄氏까지 올라가 당신이 미처 깨닫기도 전에 채소를 삶아버릴 수 있다. 내 할머니는 항상 내부에 작은 온도계를 매달아 두셨고 바늘이 빨간 선을 넘는 것을 보면 뚜껑을 살짝 열어두셨다. 그것은 영혼 없는 자동화가 아니라 헌신적인 보살핌이다. 낡은 틀 하나, 채소 싹 몇 개. 당신은 방금 겨울의 소나기에서 며칠을 되찾은 것이다. 정원의 모든 것이 순조롭다. 식물은 푸르다. 흙은 촉촉하다. 온도는 완벽하다. 하지만 동이틀 무렵 나는 할머니가 고운 백색 가루가 담긴 봉투를 들고 아기 피부에 파우더를 바르듯 모든 잎에 뿌리는 것을 보았다. 할머니는 그것이 약이 아니라고 하셨다. 그것은 선사시대부터 내려온 갑옷이었다. 보면 마법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놀랍다. 시간의 먼지와 보이지 않는 갑옷. 매일 아침 이웃인 밀러 씨는 보통 잔뜩 찌푸린 얼굴로 할머니의 정원에 오곤 했다. 그는 손에 비싼 화학 스프레이 병을 들고 개미와 민달팽이가 자신의 정원을 망치고 있다고 불평했다. 내 할머니는 부엌 선반에서 빛바랜 은색 양철 상자를 부드럽게 내리시며 그에게 집에 가져가서 시도해보라고 하셨다. 그것은 밀가루처럼 보였다. 분명 밀러 씨는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밀러 씨는 웃었지만 그것을 시도해보았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는 다시는 화학약품병을 사지 않았다. 그것은 사실 규조토 디아토마시우스 어트로
고대바다 밑바닥에 있던 단세포 조류의 껍질로 형성된 3천만 년 전의 화석이다. 갈아내면 분필처럼 고운 백색 가루가 되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그 먼지의 각 입자는 날카로운 실리카 유리 조각이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해충을 죽인다. 곤충이 그 가루층 위를 기어갈 때 미세한 실리카 입자가 그들의 보호용 밀랍 껍질을 뚫고 들어가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탈수되어 죽게 만든다. 그때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미국의 160억 달러 규모 해충 방제 산업은 당신이 이 가루에 대해 아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규조토 한 봉지는 단 몇 달러에 불과하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반면 그들은 당신이 매달 돌아와 비싼 화학 약품을 사기를 원한다. 그것은 의존성을 바탕으로 구축된 비즈니스 모델이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는 1960년부터 유기농업용으로 규조토를 등록했다. 그것은 자연이 항상 작동해 온 방식처럼 안전하고 조용하며 효과적이다. 할머니의 정원에는 해충이 단 한 마리도 없었다. 하지만 정원이 튼튼하게 자라려면 적의 공격을 받지 않는 것 외에도 깊은 곳에서부터 건강해지도록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아야 한다. 양파 껍질차, 부엌에서 나온 노란색 강장제. 나는 요리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양파 껍질을 쓰레기통에 버리곤 했다. 하지만 내 할머니는 달랐다. 할머니는 항상 도마 옆에 작은 그릇을 두고 이 양파 껍질들을 모으셨다. 할머니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식물도 사람과 같단다. 때로는 회복하기 위해 차 한 잔이 필요할 뿐이지. 과정은 매우 간단하다. 양파 껍질을 모아두었다가 끓는 물을 부어 하룻밤 동안 우려낸다. 아침이 되면 물은 짙은 노란색으로 변한다. 그 액체를 걸러내어 1:2 비율로 희석한 다음 식물의 밑동에 직접 부어준다. 18세기부터 동유럽 농부들은 서리로부터 식물을 구하기 위해 이 물을 사용해왔다. 현대 과학은 이를 강력한 항산화제인 퀘르체틴이라고 부른다. 식물 생리학 저널 Journal of Plant Physiology의 실험과 같은 현대 식물 연구들은 양파 껍질 추출물이 전신 획득 저항성 Systemic Acquired Resistance을 활성화하여 작물이 화학물질 없이도 스스로 항균 및 항진균 장벽을 만들도록 돕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잘 들어라. 절대 24시간 이상 방치하지 마라. 양파 껍질 물은 매우 빨리 발효된다. 냄새가 나고 뿌리를 썩게 하는 박테리아를 생성할 것이다. 하루에 사용할 만큼만 만들어라. 잊어버렸다면 즉시 버려라. 그것이 내 할머니가 항상 하시던 방식이다. 양파 껍질 차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것은 식물에게 영양을 공급한다. 하지만 땅 전체에는 어떻게 영양을 공급할까?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다. 흙을 벌거벗은 채로 두는 정원은 자살하는 정원이다. 하지만 할머니가 흙에 입혀준 외투는 상점에서 사는 것이 아니었다. 대지의 다묘. 정원을 절대 벌거벗겨 두지 마라. 여름 오후 내 할머니는 종종 흙을 한 줌 집어 드셨다. 흙은 시원했다. 땅도 옷을 입어야 해 라고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할머니는 벌거벗은 흙을 보는 것을 싫어하셨다. 벌거벗은 흙은 굶주리고 태양에 고문당하는 흙이다. 할머니는 항상 마른 집, 썩은 잎 또는 마른 풀로 흙을 덮어주셨다. 이 담요의 두께는 5에서 10cm이다. 생존 규칙, 식물의 밑동 주변은 9cm를 남겨두어야 한다. 덮개가 줄기에 닿으면 곰팡이성 질병과 쥐를 불러들여 뿌리를 갉아먹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멀칭 물칭 기술,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핵심이다. 후쿠오카 마사노부 후쿠오카는 이것이 토양 생태계를 재생시킨다는 것을 증명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UC 캘리포니아의 보고서에 따르면 밑동을 덮어주는 것이 수분 증발을 최대 70%까지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확인했다. 고대 아즈텍인들은 인공섬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여 수백 년 동안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었다. 하지만 주의하라. 갓 벤 풀은 사용하지 마라. 그것은 발효되면서 열을 방출하여 어린 식물의 뿌리를 태울 것이다. 그리고 15cm보다 두꺼운 덮개층은 산소 부족으로 뿌리를 질식하게 만들 것이다. 흙에 친절하게 대하라. 그러면 흙이 당신을 먹여 살릴 것이다. 하지만 흙이 보호받고 있을 때조차도 해충은 여전히 악몽이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 강력한 군대를 소환하셨다. 해충을 두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정원의 생태계를 풍요롭게 하는 군대 말이다. 하늘의 해충 방제 직원들.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 당신은 노랫소리를 듣는다. 내 할머니는 순찰 군대를 보셨다. 할머니는 절대 스프레이 병을 들지 않으셨다. 할머니는 모집하는 쪽을 택하셨다. 매일 오후 할머니는 현관에 조용히 앉아 빵 부스러기를 뿌리고 휘파람을 불어 참새와 굴뚝새를 정원으로 부르셨다. 할머니에게 새들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정원사였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할머니는 새들이 목욕할 수 있도록 얕은 물 쟁반을 놓고 둥지를 틀 수 있도록 베리덤불 몇 그루를 심었으며 정원에는 절대 화학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으셨다. 작은 새 둥지 하나마다 할머니는 부지런히 일하는 수백 명의 직원을 두게 되었다. 굴뚝새와 참새는 애벌레, 메뚜기, 거세미나 방을 처음부터 깨끗이 치워주었다. 과학은 그것을 생물학적 해충 방제라고 부른다. 일리노이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식충성 조류는 매 시즌 과수원 해충 개체수의 최대 25~50%를 소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전부터 중국 농부들은 잎이 벌레에게 먹히는 것을 막기 위해 차밭에 인공 새 둥지를 매달아 두는 법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내 할머니가 괜찮은 머물 곳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던 살아있는 생태계이다. 단 새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정원에 절대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마라. 살충제는 해충에게 스며들고 새들은 그 해충을 먹는다. 독소는 점차 축적되어 당신의 친구들을 죽일 것이다. 이 군대가 일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정원을 깨끗한 땅으로 만들어라. 새들은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땅 위에 바로 적용하는 또 다른 비밀 병기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것을 할머니는 금처럼 간직하셨습니다. 바로 벽난로에서 나온 엄청난 보물, 나무재입니다. 겨울이 오면 할머니 댁의 벽난로는 밝게 타오릅니다. 사람들이 제먼지를 쓸어 쓰레기통에 버릴 때 할머니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모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버리지 마라. 정원 흙에는 이게 필요하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재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농축된 칼륨과 칼슘입니다. 사용법은 매우 섬세합니다. 할머니는 한 곳에 재를 무더기로 쏟아붓지 않고 당근과 비트의 밑동 주변에 얇고 고르게 뿌리셨습니다. 재는 흙의 맛을 더 달콤하게 만들고 산도를 낮추며 미량 미네랄을 제공하고 민달팽이가 기어오르는 것을 막는 장벽을 만듭니다. 옛날 농부들은 이것을 칼륨 포타시라고 불렀는데 수세기 동안 척박해진 땅을 되살리기 위해 사용했던 만능 비료였습니다. 화학적으로 나무재에는 식물을 튼튼하게 하고 쓰러짐을 방지하며 저항력을 높이는 칼륨 함량이 높습니다. 미국 식민지 농업 역사에서 사람들은 나무재를 수입 비료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척박한 토양, 산성 점토 모두 이 회색 가루 덕분에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재는 토양의 pH를 높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블루베리, 진달래, 차나무와 같이 산성을 좋아하는 식물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식물을 타 죽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뿌리지 마십시오. 재가 너무 많으면 어린 뿌리가 타고 식물의 알칼리성 쇼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계절에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재가 뿌려졌습니다. 흙이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조차도 앉아서 일일이 뽑을 수는 없었던 가장 끈질긴 적이 하나 있습니다. 할머니가 제초제 한 방울,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풀밭 전체를 없앴다는 사실을 알면 놀라실 것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여러분의 쓰레기통. 매일 무심코 버리는 골판지 상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부터 약속드렸던 것입니다. 12번째 팁, 골판지 활용법, 잡초를 위한 평화로운 죽음입니다. 할머니는 땅 파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80세가 되셨을 때 사분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땅을 파는 것은 지렁이의 집을 파괴하는 짓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잡초 없는 채소밭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머니는 제초제를 사용하고 싶지 않으셨지만 잡초는 사방에서 계속 자라났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신 다음 식료품점에 들러 낡은 골판지 상자를 얻어 오셨습니다. 경운기를 사지도 않으셨습니다. 땅을 파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잡초로 덮인 흙 위에 골판지를 평평하게 깔고 물로 적신 다음 그 위에 집과 퇴비를 약 5cm의 두께로 덮으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2주 후 할머니가 골판지를 뒤집어 보니 잡초가 거의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빛이 차단된 것입니다. 잡초는 광합성을 하지 못해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골판지는 천천히 분해되면서 지렁이를 유인하여 사불될 필요 없이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현대의 지속 가능한 농업에서는 이를 무경운 노틸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식물을 위한 천연 영양 필터인 미생물 구조를 보존합니다. 골판지가 썩으면 토양의 양분이 됩니다. 이 방법은 평생 괭이를 잡아본 적이 없다고 선언하며 당시 농업계 전체에 도전장을 내민 미국 정원사 루트 스타우트 덕분에 1950년대에 유명해졌습니다. 나중에 빌 몰리슨과 데이비드 홈그렌 같은 퍼마컬처 선구자들은 이를 시트 몰칭 기법으로 체계화하여 화학 비료를 남용하는 대신 토양을 재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모든 플라스틱 테이프, 반짝이는 라벨 또는 금속 스테이플러, 심을 떼어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분해되지 않고 정원을 오염시킵니다. 화려한 광택 잉크로 인쇄된 골판지를 사용하는 경우 잉크에 포함된 화학 물질에 주의하십시오. 무늬 없는 갈색 골판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너무 힘들고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정원 가꾸기를 포기한 사람을 알고 계신다면 오늘 밤 이 영상을 그분에게 보내주세요. 댓글에 그분의 이름을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다음 팁은 수확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왜 내년에 식물이 작년보다 더 약해지는지 아십니까? 그 비밀은 할머니의 선택 규칙, 즉 씨앗 선택, 엘리트 모집에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남은 토마토, 아주 작은 당근 또는 벌레 먹은 채소에서 씨앗을 채종합니다. 할머니는 정반대로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가장 맛있고 튼튼하며 건강한 식물만을 골라 씨앗으로 남기셨습니다. 할머니는 해충에 굴복한 식물의 씨앗에서 훌륭한 수확을 기대할 수는 없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정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계절 내내 어떤 식물이 병에 걸리지 않는지 관찰하십시오. 어떤 식물이 가뭄을 가장 잘 견디는가? 어떤 식물이 가장 생산적인가? 그 식물에 표시를 해두십시오. 과일이 막 익었을 때 따지 마십시오. 씨앗이 어미식물의 정수를 완전히 흡수할 수 있도록 가지에 매달린 채로 푹 있게 두십시오. 그런 다음 건조하여 보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옛날 농부들이 수백 년 동안 자신의 정원 기후에 완벽하게 적응한 씨앗인 가보 헤irloom 품종을 만들어낸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F1 식물에서는 절대 씨앗을 채취하지 마십시오. F1 교잡종의 씨앗은 대개 어미의 특성을 물려받지 않습니다. 이듬해에 파종하면 약하고 기형적인 식물이 자라거나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순종 품종의 씨앗만 보관하십시오. 갑오 품종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대에서 사라지게 두지 마십시오. 아래의 그 품종의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밤 이 방송을 보는 누군가가 그것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흙에서 잡초가 제거되었습니다. 씨앗도 신중하게 선택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항상 경계하셨던 또 다른 적이 있습니다. 채소밭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것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해바라기를 심는 것을 자주 보셨겠지만 그것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군인들입니다. 해바라기, 정원의 군인들. 할머니는 항상 채소밭의 서쪽이나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 해바라기를 한 줄로 심으셨습니다. 햇볕이 쨍쨍한 오후에는 정원의 그늘을 제공하고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줄 수 있었습니다. 해바라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우뚝 솟은 식물을 방풍림으로 심으십시오. 충분히 자라면 그 튼튼한 줄기는 오이나 덩굴강낭콩을 위한 완벽한 천연 지지대가 됩니다. 지지대를 사는 돈을 절약하고 샐러드 채소나 상추 같은 연약한 식물이 강풍에 쓰러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살아있는 벽을 갖게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해바라기는 벌과 다른 수분 매개자들을 위한 주유소입니다. 그들이 꽃을 방문할 때 주변의 채소들도 자연스럽게 수분시켜 줄 것입니다. 새들도 높은 곳에 앉아 잎사귀 위에서 바로 해충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지속 가능한 농업 전문가들이 칭송하는 생태적 층위 모델에 따른 정원 가꾸기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영양분을 매우 탐욕스럽게 먹어치웁니다. 너무 빽빽하게 심거나 비료가 많이 필요한 채소류의 밑동에 너무 가까이 심지 마십시오.
자원을 두고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거리를 두지 않으면 해바라기 뿌리에서 주변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특정 화합물이 방출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경비원으로 여기십시오.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14단계를 거쳤습니다. 흙이 준비되었고 경비원들이 제자리에 배치되었으며 씨앗이 보호되었습니다. 이제 굳이 가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연의 귀중한 식물에 대해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민들레, 자신의 땅에서 버림받은 자들, 여러분도 무시하여 오셨죠? 민들레 말입니다. 바다를 건너 북미로 온 유럽 정착민들은 짐 속에 민들레 씨앗을 가져왔습니다. 장식용으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민들레 잎 100개에는 일일 비타민, K 권장량의 최대 558%가 들어있습니다. 당근보다 많은 베타카로틴과 우유보다 많은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금치 한 포기를 애지중지하는 동안 민들레는 그냥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다져진 흙을 뚫고 나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푸르름을 유지하며 최대 18인치 깊이의 고든 뿌리에서 매년 강이 나게 되살아납니다. 민들레에 관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습니다. 무역로가 끊기고 커피가 사치품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민들레 뿌리를 캐서 씻고 바싹 볶은 다음 갈아서 커피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음료를 만들었고, 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시절을 깨어 버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프랑스의 고급 파머스 마켓에서 어린 민들레 잎은 인기 있는 샐러드 채소로 종종 볶은 베이컨, 술안, 발사믹 식초와 함께 버무려 먹습니다. 옛 영국 시골에서 민들레는 아이들의 천연 시계이기도 했습니다. 민들레 씨앗 뭉치를 불었을 때 모든 씨앗을 날려보내는데 필요한 입김의 횟수가 현재 시간을 알려준다고 믿었습니다. 그 외에도 소원을 담은 작은 하얀 낙하산을 불어 날리는 것은 오랜 전통입니다. 씨앗이 날아가면서 바람의 신이나 요정들에게 부는 사람의 소원을 전달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잡초로 여긴다는 사실이 우습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잔디밭에 대한 집착 때문에 가장 약한 것을 기리기 위해 가장 강한 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민들레를 적으로 보는 것을 멈추면 정원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면 실수로 정원을 통제 불능의 교잡 용광로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식물들이 잘못 교배되도록 두지 마십시오. 타가수분 방지. 할머니가 호박을 수확하셨을 때가 생각납니다. 호박을 잘라보니 속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맛은 밍밍하고 고무처럼 질겼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웃집 호박과 타가수분이 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항상 씨앗에도 정절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거나 맛이 끔찍한 돌연변이 품종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씨앗을 보관하고 싶다면 다른 호박이나 고추 품종을 최소 몇 미터 이상 떨어뜨려 놓으십시오. 정원이 너무 작다면 타이밍 전술을 사용하십시오. 식물 품종이 몇 주 간격으로 꽃을 피우도록 파종 시기를 엇갈리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벌들이 한 식물에서 다른 식물로 꽃가루를 옮기는 경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이를 유전자 통제라고 부릅니다. 호박이나 수박 같은 식물 품종은 곤충을 통해 자연적으로 교잡되기 매우 쉽습니다. 이러한 격리를 유지하는 것이 옛 정원사들이 실험실 없이도 수세기 동안 귀중한 유전자 풀을 보존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작물의 혈통을 순수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밖의 땅이 어디나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왜 같은 토마토 품종을 여기에 심으면 열매가 많이 열리는데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는 발육이 부진한지 궁금해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비밀은 할머니가 흙의 숨결이라고 부르셨던 것에 있습니다. 봉투 속의 보물, 씨앗 보관의 기술. 할머니에게 씨앗은 함부로 던져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종이 봉투에 씨앗을 보관하고 깔끔하게 라벨을 붙인 다음 양철 상자에 가지런히 정리하셨습니다. 비닐봉지를 쓰지 마라. 씨앗도 숨을 쉬어야 한단다. 얘야, 방법은 간단합니다. 씨앗을 깨끗이 씻어 그늘에서 완전히 말린 다음 종이 봉투에 넣습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갇힌 습기로 인해 씨앗에 즉시 곰팡이가 생길 것입니다. 지하실이나 주방 찬장처럼 어둡고 건조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수천 년 전 이집트인들은 보관을 위해 테라코타 항아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가 같은 원리로 스발바르 S 발바 종자 보관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조하고 어둡고 차갑게. 그것이 장수의 공식입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습기와 온도는 씨앗의 두 가지 킬러입니다. 완전히 건조하지 않으면 썩을 것입니다. 너무 더운 곳에 보관하면 씨앗의 배아가 죽습니다. 귀찮다고 씨앗이 아직 축축할 때 서둘러 밀봉하지 마십시오. 내년의 전체 수확량은 오늘 여러분의 꼼꼼함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정성껏 보관한 씨앗부터 식물을 심을 위치를 정하는 것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엘리노가 그녀의 작은 정원에서 신선한 채소를 52바구니나 가득 수확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우리 할머니는 같은 원칙으로 사셨습니다. 아무것도 낭비하지 마라. 그들은 양파 껍질, 신문지, 낡은 창틀을 보고 쓰레기 대신 기회를 보았습니다. 이 16가지 팁은 단순히 채소를 기르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서약입니다. 골판지를 깔거나 낡은 화분에 물을 줄 때 여러분은 역사와 인내심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사람들과 악수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여성들은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느리게 흘러가는 매년 여름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 할머니, 어머니 또는 옛 이웃을 떠올리게 한다면 댓글에 그분들의 이름을 남겨주세요. 그분들은 진정으로 존경받아 마땅한 지혜로운 정원사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엘리너가 정확히 어떤 채소를 재배했는지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5월에 바로 심어야 할 품종이 있으니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제 주방 선반에 있는 낡은 수첩에 그 메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 주세요. 정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우리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여러분이 흙 속으로 걸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들이 마당의 잡초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함께 미래를 심어봅시다. 다음 보물이 곧 열릴 것입니다.